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 혹시 하시나요? 올해 어떠셨어요? 좀 많이 어려우셨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주식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기를 선행한다는 증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올해 증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좀 나을 수 있을지 2013 증시를 말한다 연말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뵙겠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2013년 올 한 해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12월 연말 특집을 마련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 제1탄 증시를 말한다. 주식시장 전문가들과 경기에 선행한다는 증시 총정리와 2014년 증시 전망을 통해 경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 한 해의 경제 각 분야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 제1탄입니다. 2013 증시를 말한다.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되나요? 곽상준 팀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013 벌써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12월도 이번 주면은 벌써 첫 주가 지나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늘 그렇지만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일단 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올해 증시 어땠나요? 간략히. 네,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다. 예. 네. 올해 우리 주가가 1% 오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작년 말에 비해서. 근데 옆집인 일본 주가는 47% 올랐어요. 맞아요. 예. 네, 같이 떨어졌다면 별로 그러려니 할 네. 건데 옆집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 주가는 못 올라가지고. 게다가 일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 팀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 김 교수님의 표현과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허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쁜데요? 이 뭐 여러 가지 궤적이 있었지만 뭐 올해까지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 1% 정도였고요. 뭐 환율도 결과적으로 말이 많았지만 1,050원대, 1,060원대 머물면서 이 투자할 만한 자산이라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아쉽고 허망했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안 좋았다, 허망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평가가 나올지 궁금한데 곽 팀장님 어떠십니까? 양측이 소년된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된다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네. 결국 별로 안 됐죠. 그렇게 해서 끝나서 네. 양측이 소년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좋았다고 하는 종목들도 결과 별로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작년 연말보다 주가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152만 원의 종가를 찍었는데 143만 원. 오늘 현대차만 소폭 올랐고요. 그러니까 네. 주력 종목이라는 종목들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나만 이렇게 잘 안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들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잘 됐잖아요. 네, 그거는 완전 네. 남들이죠. 외국이니까. 네. 미국도 잘 됐고 외국은 너무 좋았는데 네. 한국 투자자분들 중에 그렇게 재미 보신 분들은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위안 삼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동병상련 이런 또 단어를 써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쪽집게처럼 그냥 짚어줬으면 좋겠다. 딱 집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그게 참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왜 허망했고 왜 양치기 소년이 됐고 왜 한일전에서 뒤졌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짚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우리 증시는 항상 외국인이 갖고 놀잖아요.
정말 유감스럽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외국인이 팔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따라 흘러내려가야지 되고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막 좋아야지 되는 이 구조는 변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들 주식 투자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2007년에 21%까지 금융자산에 주식 투자했는데 지금 17%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주식형 펀드도 한때 144조까지 갔는데 네. 지금 84조까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수급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주식 사면 주가 오르고 또 팔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올해도 반복됐고 네. 뭐 내년에 국내 자금이 주시장으로 들어온다면은 그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마 내년에도 외국인 주도장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다른 자산 시장도 지금 갈 만한 곳이 없잖아요. 네, 우리 돈들이 최근에 은행으로 좀 몰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년 전에는 보험 쪽으로 들어간 돈이 금융자산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2,550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과거에는 21%였는데 최근에 28%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보험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보험회사들이 그 돈을 운영해야 되는데 네. 주식은 조금만 사고 채권으로. 네, 주로 채권만 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전하게 하려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증시는 또 계속 수급 상황은 이렇게 외국인에 휘둘리는 이런 상황이 그냥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럼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방안을 찾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 금융경제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장의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시가총액이랑 GDP의 총량이랑 보면은 올라가는 궤적이 비슷한데 좋으나 싫으나 이 성장률은 뭐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은 시장의 외연의 확장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셨다면은 네. 근본적으로 뭐 시장이 우리나라 자금으로 이렇게 좀 이 활황을 겪는다 이런 상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경제 체력이 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뭐 냉정하게 보면은 이런 현실은 좀 직시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것도 약간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 또 있다면은 어떤 이제 업종이나 주식 중에서도 이걸 끌고 가는 애들이 항상 있잖아요. 곽 팀장님 보시기에는 올해 증시에서 네. 어떻게 이렇게 좀 끌어준 외국인들이 끌었죠. 외국인들이 40일 연속 신기록을 세워가면서 매수를 해줬으니까 예, 당연히 외국인들이 맞아요. 끌었던 예. 것이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뭐랄까 평가절하해야 된다. 저희 나라가 사실 그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온 게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방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얼만큼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하죠. 근데 사실 한국 경제 대단한 경제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정도까지 올렸다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한 건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평가를 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네, 외국인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니까 산 거고요. 또 하나는 돈이 넘쳐요. 돈값이 너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산으로 빨리 교환을 해놓지 않으면 이 돈 들고 있다가 앉아서 그냥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꾸 자산으로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라든가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자금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괜찮은데 왜 안 사? 뭐 이렇게 되면서 한국 주식을 계속 자기 바구니에 담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정성적으로 보면 한국 분들이 너무 그 한국 주식을 좀 낮게 평가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겁이 많아요. 뭐냐면 지금 대기 자금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기업들 그 유보율이라고 하죠. 네. 유보율이 정말 이렇게까지 높아져도 되는가 싶은데 지금 이익잉여금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으로 760조입니다. 근데 이게 예. 2000년에 얼마였느냐? 41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그냥 다 들고 예. 있는 거죠. 그 기업들이 사실 돈을 좀 풀어야 되고요. 자신 없으면 투자에 자신 없으면 자기 주식이라도 사라. 네. 그런 게 저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렇게 돈 쌓아갖고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할래? 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자기 주식 사서 좀 소각시켜주고 이렇다면 네. 전체적으로 레벨업 되겠죠. 그리고 지금 경기와 유동성을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업들 실적 3분기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반드시 경기가 좋아서 지금 과거 2007년 고점을 돌파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유동성이 예. 많아서 그런 네. 거니까 그 부분들은 또 그 부분대로 일부는 좀 받아들이고 열어놓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우리 증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PER이 9배, 10배 사이인데요. 지금 그 정도거든요. 네, 미국이 네. 지금 퍼가 얼마나 미국은 한 되죠? 14배 정도 네. S&P 500 기준으로 되는데요. 근데 우리 주가가 올해 왜 못 올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화정책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과감한 통화 정책을 네, 펴지 미국은 못한. 네. 그동안 금리를 5.25%에서 0%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본원 통화를 거의 4배 가까이 늘렸고 네. 일본도 돈을 올해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더 푼다고. 일본의 본원 통화가 올해만 해서 한 48%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네, 그런 차이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까 이익은 많이 내는데 네. 배당금을 별로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1.3%밖에 작년에 안 됐어요. 세계 평균이 한 2.4%거든요. 네. 일본도 우리보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배당금을 주면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매력적이죠. 예. 네. 그래서 기업들이 좀 앞으로 좀 배당금 많이 주면은 주가가 한 단계 더 갈 수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역시나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들은 기업인 좀 움직여줘야지 된다는. 그러니까 기업이 진짜 그냥 뭐 시설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정말 주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좀 귀에 잘 들어오네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제 기업 간 차별화죠. 네. 올해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한 95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삼성전자 36조, 아, 그러니까요. 현대차 하면 거의 예. 두 개 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은 상당히 좀 어렵다. 네.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해당 몇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서 팀장님도 보시기에 우리나라를 그냥 이끄는 것은 그런 주체들이었고 증시도 좀 저평가돼 있고 그렇다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들에 좀 동의하시는지. 일정 부분 뭐 동의합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들락날락거리느냐, 진득하니 붙어있지 않고 들락날락거리는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배당이 1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연초에 이제 네. 가장 유행했던 것이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로 꾸려진 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엄밀히 따지면 한 배당 수익률 한 1.1% 되고요. 주요 증시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1.1%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우리보다 다음으로 적게 준 나라에 비해서 한 반토막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점들이 외국인 투자들로부터는 좀 외면을 당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저평가냐 고평가는 좀 평가를 어떻게 했다 달라질 텐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 9.5배에서 한 6배 사이에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줄 거다라는 낙관 편향적인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주식은 이 자기 나라에 이 편향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 홈 바이어스에서 자기 나라의 주식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주가에 어떤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써주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사랑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이 네.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성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단을 좀 가로막는 네. 좀 뭐 단점, 뭐 네. 애로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냥 외국인만 바라보면서 왜 팔아라고 불평을 하지 실제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철 님이신데 우리나라는 너무 삼성전자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겠죠. 물론 기업 실적도 그렇고 내년도 증시에서도 계속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대략은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곽 팀장님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2014년에도 2013년의 재판 가능성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최근에 엔화가 다시 약세 100엔을 돌파했죠. 103엔 찍었었는데 네. 103엔 찍고 나니까 이제 105 더 이상 뭐 이렇게까지도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2013년에도 2월달 이후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좀 한국 시장이 좀 주춤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에 그런 부분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로 네. 그런 정도 중심으로 갈 거냐인데 지금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측정을 가치, 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IT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1등 기업들은 보통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주는 네.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PER 그러니까 수익 대비 주가 배수가 9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실적이 뚝 하고 떨어지지 않는 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렇다면 또 주도 흐름이 가격 흐름 주가 전체 흐름에서는 비중과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삼성전자도 올라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증시에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그러면 열등생들도 좀 올라주면 되잖아요, 교수님. 예. 근데 열등생이 항상 못 오르고 우등생만 더 잘하는 이런 것으로 반평균이 올라가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사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네. 과거에 10%, 8% 성장하다 이제 자랴 3% 성장인데요. 저성장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차별화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말 차별화 심화됐고요. 네. 사실 주시장도 차별화됐거든요. 네, 제가 좀 옛날 이야기인데 2009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무려 50%나 올랐었어요. 네. 근데 개인들 평균 수익률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였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예. 개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비싼 몇 개의 종목만 올라가지고 주가 지수는 그렇게 올랐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저성장 때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 팀장님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표정인데 이런 암담한 우리 주식시장의 그런 흐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암담하신 표정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답답한 부분이 네. 좀 있죠. 이게 사회 구조적인 측면하고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의 아주 주요 기업 중에 하나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회사 중에 하나 도레이가 예. 한국에 왔거든요. 그 예전에 세한하고 같이 했던 그 도레이 말씀이시죠? 증설을 예. 했는데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 왜냐하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네. 한국이 최근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폴리실리콘에서 강점을 가진 뭐 그런 이유들이 네. 중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싼 전기력 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한국이 기업하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은 어쩔 수 없죠. 항상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야 그래야 앞으로도 미래를 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기업인데 사실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 개인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 개인이 많이 힘들고 맞습니다. 예. 기업은 뭐 괜찮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편중돼서 사실은 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넘기려면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네. 내수 기업들은 내년에도 전망 좋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배려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서 팀장님, 오늘도 달러원 환율 1960원 아래로 내려갔던 것 같은데, 엔저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그래요. 테이퍼링이라고 유동성 이제 확장을 줄어들게 하면 미국이 그걸 우려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가 조금 득을 보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외환 시장은 우리 또 증시의 또 쥐약 같은 존재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환율을 바라볼 때 너무 원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약세로 가면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쏠렸던 이 자산 가격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좁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단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계단식으로 움직이면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변동성은 이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한 번쯤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네.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쪽에서는 좋은 수익을 취하겠구나라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같이 원화가 강세보다 약세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가는 과정이 계단식으로 높은 이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1차적으로 위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테이퍼링 때문에 아마 원화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세, 그래서 1,000원을 향해 가기보다는 1,100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이제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수가 왜 중요하냐 네. 그리고 환율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뭐 미국의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지만 다우를 구성하는 30종목의 이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역별로 쪼개서 보면 미국 자국 내에서 한 55% 정도의 수익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만큼 환율에 대해서부터는 자유롭다는 부분이고요. 또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얻어가는 것이고요. 닥스라고 하는 이 독일 대표 주가 지수의 예. 30종목도 이 유럽 내에서 유로화를 쓰는 지역에서 4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로부터 자유롭게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나라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높은 가격을 쳐줄 수 있는 빌미이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이라는 또 다른 위험 변수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또 이 기업들의 주가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의 네. 좀 불편함을 갖게 한 부분이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제일 큰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런 불편함 때문에 제대로 된 이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시는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런 증시 상황이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들이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내수 비중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우리가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Luke Americano. Luca.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올 한해 경제 각 분야를 총정리하는 생생경제 연말 특집.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2013 증시를 말하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에서 궁금한 내년 증시 어디로 갈 것인지,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이야기, 광고 듣고, 올해 증시, 내년 증시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간이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부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연말 특집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증시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팀장님, 이렇게 세 분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튜디오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까 다 얘기를 못 하셔서 지금은 말해야겠다라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주가 양극화. 저는 사실 이 자본주의의 폐해의 이 가장 큰 부분이 양극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주체들의 양극화도 그렇고 구조적인 양극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증시의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거든요. 교수님부터 좀 못다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도 좋고, 그러면 해소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났거든요. 그때 구조조정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좋은 기업 살리고 나쁜 기업 없애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양극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경제가 저성장으로 국면에 들어가면은 사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기업들이 돈을 좀 쓰고, 또 돈 많이 있는 개인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는 뭐 정부 개인 차원에서 문제지. 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쩔 수 없는 좀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됩니다.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 정책도 그렇고 어떤 그 경제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국민 총소득 중 그 이전에는 가계가 한 73% 가져갔는데요. 지금 63%로 줄어들었어요. 네. 대신 기업 몫은 15%에서 23%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자가 된 것이죠. 맞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익 증가율만큼 임금을 안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모든 기업이 또 이렇게 부자가 된 건 아니죠. 일부 기업들만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사실 그 동반성장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곽 팀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장선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앞서 개인들 투자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 잘 투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왜 투자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투자하고 싶으시죠. 근데 네.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건데 한국의 그 가계소득 분배율이요. 62.3%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가계소득 분배율을 조사하는 25개국이 있는데 네. 거기서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76.7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재테크 하고 싶지. 투자를 해서 좀 재산도 좀 불리고 싶지 하는데 빚 갚기도 바빠.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사주를 사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을 좀 더 높여주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레벨업 되면서 주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자산 네.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쪽으로 좀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부자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또 정책이 네. 또 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네. 돈을 쓰도록. 그래서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유보율이 너무 많으니까 네. 거기다 세금을 좀 붙여라. 이렇게까지. 돈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네, 그러니까 좀 써라 이 말이죠. 네. 예. 워낙 많으니까요. 네. 네,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들 많이 만나시고 대상으로 하시는데 요즘 부자들은 뭘 궁금해하나요? 주식시장 끝난 거 아니냐. 2,000포인트니까. 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당했거든요. 네. 2,000포인트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도대체 뭘 투자해야 할 것이냐. 네. 투자할 게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느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이 좀 이런 자리에서 네. 그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금을 조금 피할 수 있는 쪽으로. 예, 왜냐하면 이익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이자를 좀 피할 수 있는
세금을 좀 피해서 이하가 실질적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세금을 줄이고 네, 덜 낼 죄송합니다. 수 네, 있도록 네, 하시는 네, 게 네. 절세가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앞서 말씀 나누었던 뭐 보험이 많이 팔린 이유가 네. 바로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때 한때 유행했던 보험이 생각나는군요. 근데 뭐 그렇다고 조세 회피처로 돈을 돌려라 이런 조언은 하시지 않겠죠, 물론? 저희가 네. 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서 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우스갯소리로 내년이 2014년이니까 주 코스피는 2014 뭐 이런 농담들은 좀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심하게는 2,500 간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내년에 대해서는 뻥튀기 전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500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말씀드려서 좋죠. 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기회비용을 날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네.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년 상당은 한 2,25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간인데요. 예. 네. 조금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싶은 부분은요. 네. 뭐 미국 시장 올해가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에 나라 일본은 뭐 40% 넘게 올랐고요. 미국도 S&P 500 기준으로는 한 20% 가까이 올랐지만 그런 선진국이 잘 가면 우리도 잘 갔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미국이 되니까 우리도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만으로 한 해를 버텼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본전이었던 거죠. 네. 내년에도 결국 돌이켜보면 왜 그랬느냐라 보면 기업 실적이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기업이익이 작년 기업이익만큼 나오든지 아마 조금 모자라든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지금 실적의 추정치는 2014년도가 13년도보다 한 20%에서 25%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과거 전례상 일정 부분 할인되었던 과정을 보면은 내년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익이 늘어나면 2014년도 기업이 돈벌이를 잘했구나라고 평가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요만큼만의 주가가 오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상단은 한 2,250 정도 또 좋은 모양새가 나오면 2,300 정도 도전하는 그런 모양새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라면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적은 돈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미미하지 않을까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좀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게요. 제가 많이 드는 예인데 이제 부자가 돈 더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좀 덜 번다. 이게 양극화의 원이다 보는데요. 100만 원 투자해서 1% 버신 분은 10,000원을 번 거고요. 또 좀 자본이 작아서 10,000원 투자해서 1% 버신 분은 100원을 번 거니까 체감적으로 10,000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나도 단숨에 500원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수가 10% 오른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종목들이 20, 30% 또 30, 40% 나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오르는 것이니까요. 지수가 얼마 오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보다 내년에 얼마나 똘똘한 주식들이 나타날 것이냐. 거기에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내년에 그렇게 뭐 답답한 장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라고 말을 다 하시죠. 항상 들어왔는데 항상 조급하게 수익을 남기고 싶은 게 또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미국이 막 돈을 풀었던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언젠간 끝나게 될 거고 시점이 올해 연말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약간 넘어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게 과연 충격을 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그쪽이 얘기하는 저성장은 7% 밑에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난다면은 미국과 중국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증시 악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예, 우선 서동필 팀장 내년 주가 전망 보니까 지극히 좀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증권회사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가 2010년에 2230까지 올라가지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돌파하느냐 그냥 계속 박스권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출구 전략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거 실업률 6.5%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 평균 고용이 한 16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 정도 늘어나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는 6.5%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1, 4분기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던 거, 그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덜 푸는 정도 네. 이런 정책을 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저는 시장에 충격을 한번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가가 경제에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 수익률이 GDP 성장률의 한 4.1% 초과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무려 지금 24%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주인 앞에 개가 너무 앞서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가가 너무 앞서간 거죠. 근데 개가 뒤를 돌아보고 주인하고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주인한테 돌아오는데 아마 내년 2, 4분기가 저는 그 시점일 것 같습니다. 조정의 시점이라고.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가가 네. 한번 큰폭 조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아마 주식형 펀드로 뭐 돈이 덜 들어오고 네. 외국인이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은 근데 뉴욕 증시는 너무 좋아서 좋을 때는 우리 증시가 햇빛은 또 못 받아요. 근데 안 좋으면 비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최근 보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중국 주가하고 연동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상관이 일단 많아지고 예,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1%고 중국 차지하는 비율이 26%거든요. 올해도 최근에 보면 중국 주가가 상관계수가 높은데 중국 주가가 지금 바닥을 계속 헤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 보면은 중국 경제가 10% 성장할 때 이제 7%로 성장이 떨어졌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둔화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고성장 때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면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기업이 부실해져 은행이 부실해져 구조조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겪었던 IMF 경제위기인데요. 중국이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시기에는 주가가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제자리거든요. 그런 아마 또 우리 주가가 예. 중국 주가 때문에도 네. 좀 더 부정적이다. 서 팀장님 또 우울한 표정이신데 이게 근데 중국이 지금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게 경착륙은 아니지만 진짜 조정은 거쳐야지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체제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증시가 계속 이렇게 비실비실 갈까요? 중국 시장 제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애물단지다 이렇게. 애물단지. 예. 네. 잘못하면 이제 판도라 상자 열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문제점은 이제 그 과잉 설비 투자가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올해 좀 마음에 걸리고 좀 유심히 쳐다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유럽 쪽에 은행 지분을 많이 확보했었고 또 반대로 미국도 중국에 있는 주요 은행들 지분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미국의 은행들이 중국의 은행들의 지분을 다 정리했습니다. 네. 근데 느껴지는 부분은 좋으나 싫으나 중국도 이 금융권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좀 건전화라고 표현하겠죠. 건전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부실했던 대출이나 자산들은 좀 정리하는 궤적. 이런 것들은 좋으나 싫으나 또 일정 수준의 아픔을 한 번쯤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조금은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되는 조심스러운 국가로 분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될 게 많은데 곽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미국, 중국 말고 또 우리가 그 외부 변수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유럽이 이제 그 무제한적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인 OM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제 독일 법원에서 합헌 판정 내릴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합헌 판정이 나오면 LTRO라고 또 그 채권 매입을 하면서 돈을 푸는 과정들을 3차로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본원 통화가 계속 느는데요. 유럽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다시 시행이 된다면 본원 통화가 늘게 되겠죠. 그러면 전 대륙에서 돈을 푸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년 증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누적적으로 오랫동안 돈을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최근에 중국에서 그렇게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결국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깜짝 놀라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네. 미국 못지않게 오히려 더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니까 이 부분들이 자산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돈 풀던 걸 좀 줄이겠다. 미국에서 그 얘기 자꾸 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 우려하고 겁을 많이 내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제시했죠. 네.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고용, 그 실업 이 상황들을 보고 돈 풀던 걸 줄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본원 통화가 8천억 정도 하던 게 4조를 훨씬 넘었으니까 4배를 더 많이 풀었는데 이것 중에 절반 정도가 다시 그 중앙은행으로 다시 돌아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여기에 0.25% 이 예치금에다가 이자를 주는데 이자 안 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네.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것들을 다시 되돌리면서 통화 승수를 올리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과거 2008년도에 통화 승수, 그러니까 본원 통화, 그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11바퀴 돌았어요. 10일이었는데 지금 3바퀴 돌거든요. 네. 3번밖에 안 돌아요. 활성화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원 통화 늘었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늘리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보여지고 이게 늘어나면 아마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도 인상 쪽으로 가고 돈 푸는 것도 줄이고 아니면 오히려 네. 뽑아내는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도 비슷하신가요? 예, 이야기하다 네. 보니까 이 두 분하고 제가 좀 의견 차이가 있는 네. 게 예, 각 팀장님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는데 네.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건 예. 사실인데 근데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상승률이. 실질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반대 예, 일본 의견이시군요. 사람들이 예. 금리가 0%고 네. 국채 수익률이 0.6%인데 왜 국채를 사고 은행에다 돈을 맡겼느냐. 물가가 많이 났으니까 실질 금리는 오히려 플러스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돈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서 팀장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환율 측면에서 네. 예, 저는 환율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1,000원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런 보시나요? 차이가 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요, 환율. 예. 경상수 적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작년 10월 말에 한국은행 올해 280억 달러 네. 흑자 난다고 그랬는데 10월까지 582억 달러 네. 흑자 났고 올해 700억 달러 흑자 날 것 같습니다. 그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실질 금리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은 돈을 풀어가지고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네. 있는데 우리는 돈을 덜 푸니까 실질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실질 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0원 가면은 지금 시장 개입, 구두 개입하고 있는데 1,050원이 네. 깨지면은 저는 금방 1,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되게 그래서 앞으로 위험한 한 리스크 좀 예. 관리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왜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원화 환율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계를 했는데 가계가 계속 흑잖아요. 그럼 권리금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권리금 올라가겠죠. 네. 그게 환율인 거죠. 사실은 원래 그게 맞는데 우리가 막으니까 못 네.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외국 입장에서는 달러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제 기준은 달러 가치 떨어진다는 네.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 가치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원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갖고 있어야 네.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싶으면 확 빠져나가니까 한머니들이라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 2014년 상반기와 2014년도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잔치가 한번 벌어지고 난 다음이 심각하죠. 한머니가 네. 쫙 빠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내년 증시입니다. 뭐 지수로 얘기를 해주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아까 전망을 해주셨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럼 돈을 어디다 넣어야 돼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그 질문이거든요. 서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에다가 돈을 증시에서는 그러니까 증시가 아닌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김영희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1분기나 2분기 사이에 조정이 한번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때를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때는 이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산업재 소재라고 하는 네. 이런 쪽에 한번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짧게 뭐 해가 바뀌면 언제냐, 뭘 살 거면 좋겠느냐라고 본다면은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 네. 여전히 뭐 가장 돈벌이를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좀 위험할 때 주식을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내수의 기반을 탄탄히 두고 있으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기업들 네. 대표적으로 음식료 같은 업종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쇼핑 요소 온라인 쇼핑 같은 기업들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 내수적으로도 잘 기반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 팀장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의 예.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요즘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라 전체가 수출 공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 여건이 잘 풀리면 좋아지는데 중국의 경기 흐름들이 만약에 양호하게 내년도에 돌아가게 되거나 또는 네. 중국 자산 시장이 양호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 소재, 네. 산업재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화학이라든가 정유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네. 이런 회사들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좀 분석을 듣고 나니까 내년 증시에 임하는 마음가짐만은 좀 뭔가 좀 든든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내년 증시에 임하는 자세 짧게 좀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박스권이니까 특히 네. 2분기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결국 그 좋은 PB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B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산 배분인데 자산 네. 배분을 잘해줄 수 있는 PB. 오늘과 각상준 팀장 이런 거 만나시면 돈 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대. 가스비 엄청 걱정해. 그까짓 귀뚜라미를 잡아.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 연말 특집 첫 시간 증시를 말한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뚫고 시계를 확보해드리는 저희가 시간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김윤경이었습니다.